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차미연입니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는 고도의 심리전이자 사실상 선제 공격 행위라며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유럽이나 중동에서 일어난 사태 같은 군사 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담보는 없다면서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위헌 결정에 대한 반발로 보이는데요. 김인미 기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지난 9월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위헌 결정을 강력 비난했습니다. 삐라 살포는 심리전이자 사실상의 선제 공격 행위로 삐라 살포 거점은 물론 괴뢰 아성에까지 징벌의 불손하기를 퍼부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일촉즉발의 현 정세 속에서 이런 심리전이 계속되면 유럽과 중동 같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없다며 반공화국 삐라 살포는 곧 대한민국 종말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네,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전쟁 도발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로도 읽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북한 관영 매체가 대북전단 금지법의 위헌 결정을 거론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조선중앙통신발 기자 필명으로 보도된 것으로 볼 때 이번은 경고 수준으로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다시 공식 기관이나 당국자 명의로 담화가 나온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지난 2020년 6월엔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김여정의 담화가 나온 지 사흘 만에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도 했습니다.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참혹하게 완전 파괴됐습니다. 또 2014년엔 대북전단 살포 당시 북한이 고사총 사격을 한 적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작년엔 대북전단에 실어보낸 물건 때문에 북한 지역에 코로나가 퍼졌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대북전단과 관련해선 북한이 유독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떤가요? 북한은 이번 담화에서 초라하긴 해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있어 그동안 참을성이 적용되었다 전하기도 했는데요. 탈북단체 등의 삐라 살포를 비난하며 자윤이, 인권인이 우기는 것은 기만적 술책에 불과한 심리 모략전이라 강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민간단체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따라 자발적으로 하는 활동이란 입장입니다. 대북전단 그 문제는 헌재 결정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는 헌재 결정 직후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해 해당 단체와 소통해 나갈 거라 밝히기도 했는데요. 지난 20여 년간 모든 정부에서 일관되게 관련 단체에 자제를 요청해왔던 것과는 입장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대북전단 살포가 공공연하게 허용되고 만일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우리 이 접경지대 주민들의 생명 안전 여기에 보다 신경을 써야 되는 통일부가 여기에 대해서 자제 요청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것은 이것은 어찌 보면 역사적으로 직무유기에 가깝다. 한편 우리 정부는 헌재 결정을 빌미로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북한에 거듭 경고했습니다. 네, 북한은 올해 농사 작황이 전에 없이 좋다고 자평하는데요. 그 비결로 과학 농사를 꼽는다고 합니다. 네, 북한이 말하는 과학 농사는 뭔지 또 그 수준은 과연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신속하게 가을 거제를 끝낸 북한에서는 요즘 노지에선 가을미를 또 온실에선 채소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유독 눈에 띄는 장면이 있습니다. 농민들마다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데요. 농사를 짓다 궁금한 걸 사진과 함께 보내면 전문가들이 답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남포시 영강군에서 들어온 질문인데 온도가 높은 곳으로 해서 지금 밀이 가속됐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농업기술적 대책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농업과학원 농업정보화연구소가 개발한 앱인데 실시간 원격 문답 봉사를 받을 수 있어 최근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의 가입자 수는 지난 3년간의 가입자 수의 20배를 넘어섰고 영농 공정과 관련한 질문 건수도 지난해에 비해 10배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농작물 품종 관리부터 농약 사용법, 재해성 이상기후까지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분류해 문답봉사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려면 통신망 같은 인프라도 뒷받침돼야 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북한은 올 상반기 과학농사 추진조라는 일종의 TF를 조직했는데요. 농업위원회와 해당 성, 중앙기관, 과학원과 대학들까지 망라해 선진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현재 3세대 통신에 머물러 있는 북한의 이동통신은 농업 서비스 출시를 위한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적용해서 매우 빠른 속도로 봉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놓고 있으며 북한은 이 밖에도 종자에 레이저를 쪼여 발화율을 높이는 기술, 고온의 플라즈마를 농업에 활용하는 기술, 원통형 재배 장치를 설치한 온실 설비 등을 거론하며 과학농사 성과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농사가 잘 되는 거 안 되는 것은 하늘 탓도 아니고 땅 탓도 아닙니다. 먼저 과학농사를 해야 됩니다. 네. 과거 김일성 시대 주체농법도 이 과학을 강조했지만 잘 안 됐잖아요. 지금은 좀 다른가요? 초기 북한의 주체농법은 화학 비료를 대량 투입하고 작물을 지나치게 조밀하게 심는 밀식 방식을 고수해 왔는데요. 이런 방식은 당장은 생산량이 늘어나도 장기적으로는 토양이 산성화되고 농작물은 병충해에 취약해져 생산량이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북한에서도 최근엔 변화가 감지되는데요. 작물을 빽빽하게 심는 밀식보다 여유롭게 심는 소식이 더 좋은 과학농사라며 농장마다 받아들이라고 다그칩니다. 소식 재배를 2014년도부터 전면 받아들였는데 전에 비해서 생산량이 120%로 장성했습니다. 또 토양 성분에 맞게 비료를 줘라. 책을 많이 읽어 빨리 선진 기술을 받아들이라고 주문합니다.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한다. 그게 이제 그들의 이제 농사법이죠. 기술력은 충분해 보이는데 그걸 이제 현장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고요. 사람들의 영농 기술, 그 기술이 얼마나 잘 습득되어 있는지 중요한 문제죠. 하지만 화학 비료가 부족하고 온실에 필요한 전력도 충분치 않은 만큼 주민들이 과학 농사의 효과를 피부로 느끼기엔 한계가 있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네, 김윤미 기자 수고했습니다. 북한은 당초 10월 안에 정찰 위성을 재발사하겠다고 공언했었는데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최근 미사일 공업절이라는 기념일을 새로 제정했습니다. 날짜는 11월 18일로 지난해 ICBM 화성 17형을 시험 발사한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공개석상에 처음 등장한 날이기도 한데요. 북한의 의도는 뭔지 최유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11월 18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을 쏘아 올렸습니다. 사거리 약 1000km, 고도 6100km, 속도 마하 22로 탐지됐는데 정상 각도로 쐈다면 미국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옵니다. 핵에는 핵으로, 정면 대결에는 정면 대결로 대답할 것이라고.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공개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곳도 이날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중요 전략무기 시험 발사장에 사랑하는 자제분과 여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어. 그 뒤 1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난 5일, 북한은 이날을 미사일 공업절이란 이름의 새로운 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주치 110일 2022년 11월 18일을 우리시 국방발전의 성스러운 여정에서 득기할 대사변이 이룩된 역사의 날로 영원히 기록하며 북한은 지난 2021년 화성 15형을 쐈던 날을 기념해 로켓 공업절을 제정하기도 했지만 이듬해 달력에선 슬그머니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미사일 공업절 제정은 당시와는 좀 다른 우중이 실렸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김주애의 등장과 결부시켜 바라보기도 합니다. 아직은 나이가 어리고 후계석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걸 뭐 전면에 내세울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화성 17형 ICBM 시험 발사 성공을 기념하는 형식으로 하면서 그때 이제 김주애가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김주애의 어떤 존재감을 다시 한번 이제 각인시키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김주애 등장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겠냐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새로운 기념일을 만들어 성과를 과시하고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2017년에 쐈던 화성 15형 이후에 사실상 완성형 모델로는 이게 두 번째 모델이거든요. 이 화성 17형은 그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을 보유한 국가라는 일종의 상징성과 전략적 의미를 하나의 어떤 모멘텀처럼 이 기념일화 시키겠다라는 의도가 이제 강하게 배어 있다는.
그런 만큼 이날을 전후해 북한이 정찰위성 3차 발사 등의 도발에 나설 가능성 제기됩니다. 그러한 기념일 계기를 포함하여서 다양한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감시 추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지만 기술 결함 등의 이유로 실패했습니다. 10월 안에 3차 발사를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연되고 있는데 러시아의 기술 지원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아마 정찰위성 준비 사항을 어느 정도 공개를 하고 파악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다양한 문제점 내지는 보완점들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고 남은 내용을 토대로 해서 조금 완성도를 높여서 성공률을 높이고 실패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뭔가 더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은 오는 30일 미국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정찰위성을 발사할 예정인 만큼 북한이 이를 염두에 두고 발사 시기를 조율하고 있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정찰 위성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조악하다. 이런 평가를 이미 내렸거든요. 한국 정찰위성 발사에 맞춰서 할 수도 있는데 과연 그 안에 준비가 완료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북한의 항공절인 11월 29일이 맞물려 있는 만큼 이날을 전후해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북한은 지난 9월 기존의 위성 개발을 담당하던 국가우주개발국의 규모와 역할을 확대 개편하며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으로 격상시키고 본격 가동해 왔습니다. 러시아와의 우주항공부문 협력 사업을 담당할 기구 또한 이곳으로 관측되고 있어서 북한에겐 상징성이 큽니다. 항공이 우주와 함께 이제 같이 이제 묶여지는 이제 형국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기존에 있던 이 항공절을 그런 우주 개발까지 포함시키는 하나의 기념일로 생각해서 오히려 쏜다면은 뭐 그 상징성과 이게 맞겠죠. 북한은 한미의 우주 군사화에 따라 정찰위성이 자신들의 생존권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전략적 선택이라 주장하며 개발에 매진해 왔습니다. 최근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의 한반도 전개와 첫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에도 별 군사적 대응에 나서지 않는 것도 정찰위성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제 방한한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우주 발사 기술과 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북러 간 군사협력을 우려하며 대러시아 압박 조치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Today, Minister Pak and I spoke about further actions that our countries can take with partners to intensify pressure on Moscow not to transfer military technology to the DPRK. 중국에게는 북한이 위험한 행동에서 발을 떼도록 영향력을 발휘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의 행각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새로운 전운을 몰아오게 될 것이라며 지정학적 위기를 높일지 말지는 미국의 행동 여하에 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의 기술 지원으로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하고 전략 무기를 고도화하게 되면 동북아 역학 구도에 큰 변화가 초래됩니다. 우주 공간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긴장 속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북한은 최근 젊은 세대 사상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언어입니다. 오늘은 평양문화보호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함께하실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북한에 계실 때 남한 드라마 좀 많이 보셨죠? 네. 남한 말 좀 아는 여자였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많이 썼죠, 한때. 네. 제가 이제 북한에 있을 때 꽃보다 남자라는 드라마를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뭐 이런 네, 대사가 나와요. 근데 그거를 남자애들이 그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막 너가 그런다고 구준표가 되냐 막 그러면서 받아쳤던 적도 있고 드라마들을 많이 보면서 젊은 친구들이 이제 안 쓰던 외래어를 또 쓰기 시작하는데 스케줄이란 말을 또 알아가지고 오늘 뭐 해 하고 물어보면 될 거를 오늘 스케줄 어떻게 돼?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많이 썼습니다. 네. 바로 나민희 씨 같은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북한이 최근 제정한 법이 있는데요. 네. 평양문화어 보호법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채택함에 대하여가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습니다. 올해 초 열린 최고인민회의. 북한이 평양문화어 보호법을 채택했는데요.
남한 말투나 자본주의 문화로부터 유입된 말을 사용할 경우에 처벌하는 내용 등을 법제화한 겁니다. 같은 보도에서 북한 TV는 평양 문화어를 보호하며 적극 살려나가는 것이 사회주의 민족문화 발전의 합법직적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언어 생활 영역에서 비규범적인 언어 요소들을 배격하고 평양 문화어를 보호하며 적극 살려나갈 때 대한 중요한 문제들을 규제하고 있다고 하면서 먼저 북한이 보호하겠다는 평양 문화어는 어떤 건가요? 우리가 서울말을 표준어로 규정했듯이 북한은 평양말을 문화어로 규정했습니다. 1966년에 주체성을 보장한다면서 남한말과 구별되는 평양말을 만들었죠. 그런데 남한 영화와 드라마 등 한류 문화가 유입이 되면서 남한식 말투가 이렇게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그 북한의 언어 사용이 흔들리고 있다고 판단하여 채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언어 생활을 규정하는 법을 만드는 사례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남한 드라마만 탓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북한 젊은 세대는 북한 드라마 영향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북한에 이제 이거 모르면 간첩이라는 그런 유행어도 있거든요. 네. 이게 북한 드라마에 나온 대사인데 민족과 운명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결정적인 장면에 내 뒤에 미국이 있다라고 이제 그 배우가 소리를 치거든요. 걱정 마라. 내 뒤엔 미국이 있다. 미국이. 이거는 뭐 일상생활에서 너 괜찮겠어? 너 이렇게 뭐 오늘 지각하고 이렇게 조직생활 잘못해도 괜찮겠어? 그러면 내 뒤엔 미국이 있다 이러면은 뭐 책임자가 나를 봐준다 뭐 이런 식으로 내 뒤엔 백이 있다 이런 식으로 통하거든요. 그래서 농담을 많이 던지기도 하고 북한에서도 북한 드라마를 보고 아니면 북한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여기에 나오는 어떤 용어 대사들을 유행어로 많이 씁니다. 네. 평양 문화어 보호법은 북한 젊은 세대들의 사상 단속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데요. 어떤 조항들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평양 문화어 보호법은 총 5장 6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문화어의 반대 개념으로 괴뢰말을 들고 조선의 근본을 완전히 상실한 자탕말, 너절하고 역스러운 쓰레기말이라고 정의합니다. 해당 법에서는 비굴하고 간드러지며 역스럽게 말꼬리를 길게 끌어올리는 괴뢰식 억양이라며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외국에 나가는 사람들은 괴뢰 출판물이나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도록 교양과 통제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어떤 말을 쓰면 안 되는지 상당히 구체적인데요. 비굴하며 간드러지며 역스럽게 말꼬리를 길게 끌어올린다. 이게 어떤 건가요? 사실 북한에서는 이제 특히나 또 평양 같은 경우에는 말을 좀 빨리 하고 이제 딱 끊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전화를 받을 때도 북한 사람들은 그냥 여보시오? 여보시오? 이렇게 받거든요. 네. 여보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정동 세대지가 옳지요? 이제 조금 드라마를 본 친구들은 여보세요? 이렇게 받아요. 세자를 딱 강조를 해요. 어떤 친구 여보세요 하면서 받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끌지 말아라라는 거죠, 말을. 북한 화법의 특징을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이제 남한에서는 상대방을 섬세하게 배려를 해서 감사 표현이나 사과 표현, 예를 들면 고맙습니다, 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자주 하는데 정말 죄송한데요. 지금 제가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좀 일이 꼬여가지고. 북한에서는 이런 표현에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북한에서는 직설적인 화법을 사용을 하죠. 몇 년 전에 제가 아는 탈북민 선생님을 만났을 때 헤어지면서 가벼운 인사로 나중에 밥 한번 먹자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 선생님을 다시 만났을 때 기다렸는데 왜 연락을 주지 않았느냐고 하셔서 그때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오해를 풀기는 했는데 이렇게 남북한의 화법의 차이로 인해서 의사소통 간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네, 평양 문화어 보호법을 흔히 뭐 오빠 금지법이라고 뭐 부르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남한 드라마와 관련된 법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외국 출판물이나 물건에 대해서도 통제를 하네요. 유학생들이나 북한 사람들이 이제 외국에 나가게 되면 언어적으로 가장 이제 문제를 겪잖아요. 그래서 언어를 배우려고
전자 수첩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아니면 사전 이런 걸 사게 되는데 노트북을 사거나 아니면 전자기기라든가 이런 걸 살 때 보면 대부분 다 거기에 이제 한국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또 한쪽으로 또 익히게 되기도 하고 이런 걸 가지고 만약에 북한에 들어올 때는 1차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생산된 거는 못 들어와요. 또 외국에서 생산된 걸 사왔다라고 했을 때는 전파 탐지국이라는 데 가서 등록을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등록을 해서 나중에라도 검열을 받을 때 이게 전파 탐지국에 등록이 안 된 거다 하면은 노트북을 그 자리에서 회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파를 다 막고 외국 걸 벌 수 없게 이런 식으로 해서 통제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매뉴얼 같은 경우까지 그런가 봐요. 근데 이런 출판물이나 말투뿐만 아니라 서체에 대해서도 강하게 통제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북한 서체의 특징이라고 하면 일단 삐침이 있고 마치 이렇게 붓으로 빠르게 쓴 듯하게 보이는 게 특징인데요. 그 북한의 서체에는 11개 정도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청봉체, 천리마체, 광명체, 북한의 대표적인 서체인데요. 그중에서 이제 우리의 명조체에 해당하는 그 청봉체는 각종 인쇄물의 표준 글꼴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북한에서는 그 김일성의 손글씨체를 태양서체라고 하고 또 김정일의 손글씨체를 백두서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신성하게 여긴다고 해요, 그 글씨체들을. 네. 북한의 청봉체나 천리마체 이런 것들은 어디 가나 다 볼 수 있거든요. 북한의 모든 선전 포스터라든가 이런 문구들 보면은 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별로 이제 좀 식상하게 느끼는 거죠. 네. 근데 남한 드라마를 보는데 그 주인공이 이제 일기장에 글을 쓰는데 너무 예쁘게 귀엽게 썼더라고요. 글자의 크기가 다 각양각색인데 글을 저렇게도 쓸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많은 친구들이 몰래 이제 연습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김일성 혁명 역사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불러주는 내용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몇 월 며칠 어떻게 하시었다 이 내용을 이제 나만 그런 서체로 썼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나중에 그게 발각이 되면 엄청난 또 처벌이 있긴 하겠지만 그만큼 또 많이 따라하기도 합니다. 네. 네, 북한에서 젊은 세대들이 어떤 말을 쓰면 안 되는지 살펴봤는데요. 법을 어기고 이런 말을 사용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단속과 처벌 조항 살펴볼까요? 북한 TV가 선전하는 평양 풍경입니다. 스마트폰을 일상처럼 사용하는 북한 주민들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평양 문화보호법에 따르면 이런 전자매체에 대한 검열을 진행해서 적발하고 괴뢰 말투를 사용하면 6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이나 사형을, 괴뢰 말투를 유포하면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이나 사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네, 또한 단속을 하는 공무원, 담당자에 대해서도 통제를 바로 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남한 말투 유입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 같은데요. 북한 젊은 세대 잘 아시니까 이런 정책들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이렇게 또 법으로 제정이 되고 막 그 감시와 단속, 통제를 또 엄격하게 하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사라지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또 어느 순간에 느슨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이런 게 생겨나는 거예요. 특히 젊은 친구들한테는 북한에서는 북한의 영화나 드라마는 이미 다 봤던 것들이고 새로운 게 잘 만들어지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하니까 이런 남한 드라마를 보면서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어찌 보면 좀 탈출구 같은 그런 역할인데 이런 것들이 과연 단속과 통제만으로는 없어지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평양 문화보호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처벌 조항을 보니까 솔직히 좀 무섭다. 단속되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사형까지 된다니까.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느낄지 좀 궁금하고요. 이 북한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떤가요? 그러게요. 제가 이제 북한 방송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조금 변화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안 그랬었거든요. 근데 점점 가면서 이런 단속과 통제, 처벌의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더 큰 공포를 느끼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평양 문화보호법은 그 남한식 말투를 사용하는 그 젊은 세대뿐만이 아니라 단속하는 공무원들까지 긴장하게 만드는 법인 것 같습니다. 현재 북한이 처한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이런 때일수록 남북 간 학계의 교류와 그다음에 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북한은 언어 사용에 대해 지나치게 통제를 하는데 반대로 우리는 조금 소홀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소중한 우리말 아끼고 잘 쓰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남과 북의 청년들이 같은 말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적 국어사전에서 이름을 따온 말모이 축제가 최근 한반도 전역의 언어를 담은 연극들을 선보이며 진행됐다고 합니다. 네, 제주도, 전라도, 경상도뿐 아니라 북한 지역 사투리로 만들어진 연극도 무대에 올려졌다는데요. 그 현장에 이상현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대한민국 연극의 메카 서울대학로에 우리말, 한반도의 언어가 총 출동했습니다. 제주도에서부터 전라도, 경상도, 또 북한 지역 사투리까지 5년째 개최된 말모이 축제 현장으로 한반도 전역의 언어와 문화를 체험해보는 공간이 마련됐고요. 자, 경상도 맥지 뒤에 괜히 정답 앞으로 나오세요. 뛰어나오세요. 야외에서 지금 시방 난리가 나불었다는데 여기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아이고 이제 할 거야. 극장에서 언제 했는데? 뭐 내십니까? 남자 혼자 딸내미 키우는 게 쉽지 않았을 때문이잖아. 각 지역의 사투리로 만들어진 연극들도 사투리 퀴즈와 함께 무대에 올려졌습니다. 무슨 갑자기? 아니, 참 궁금해요 난. 그냥 이것저것 해주게. 이것저것 어떤 거? 이것저것. 무사 자꾸 물어봐시. 부치롭다입니다. 네. 어떤 거요? 부질없다? 아닙니다. 너무 부럽다. 맞습니다. 사라져가는 우리 사투리가 저희가 공연이란 작품이라는 걸 통해서 좀 더 쉽게 다가가지고 좀 더 익숙하게 계속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그게 낯설지 않게, 그리고 후대들한테도 이 사투리의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가슴에 담기게끔 하려는. 한반도 전역의 언어로 펼쳐지는 이 말모이 축제에 빼놓을 수 없는 말이 하나 있죠. 바로 북한 사투리인데요. 그 이북 사투리로 만들어진 연극 한 편이 잠시 후 이곳 대학로 무대에 올려진다고 합니다. 그 공연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 내붙은 알듯 모를 듯한 제목의 포스터 한 장. 일제강점기 평안북도 출신인 소월 김정식의 시와 언어로 꾸며졌다는 연극 공연을 앞두고 리허설이 한창이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평안도 사투리가 너무 정감이 있고 약간 고향의 소리처럼, 예전에는 그냥 북한 말 이러면 이렇게 굉장히 좀 거리감이 있었는데 이 작품을 통해서 김소월의 작품을 분석하고 연습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친근하고 우리 민족의 어떤 그런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됐습니다. 관객들의 박수 소리와 함께 연극은 시작됐고 홀로 등장한 청년 김소월. 극심한 관절염 통증으로 아편에 손을 댔고 환각 속에 고인이 된 아버지와 마주합니다. 야, 이거 완전 미치게 이래 된 거이가? 완전 애편쟁이래 돼버려서 층 그게 맛이 이런 거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버지, 그 짝에도 이런 거이 많습니까? 일본인들로부터 폭행당해 정신 이상자로 살다 운명을 달리했던 아버지. 이 작품을 하면서 잊혀졌던 그런 사투리들이 그 잠재의식 속에 있었던 게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시 이렇게 생각하게도 해주고, 또 잃었던 그 평안도 사투리의 매력, 이런 것들 이번에 아주 충분히 많이 느끼게 돼서. 그 아버지 어머니보다 다정했고 어릴 적 민요를 많이 불러줬던 숙모와의 추억은 훗날 소월의 한설인 민족적 시풍에 큰 영향을 끼쳤고요. 어머니하고 둘이 앉아. 학창 시절 만난 3살 위 누나 오순과의 첫사랑. 야, 이 소리 불만둥이야. 너도 어머니를 님이라고 부르지 않네? 내리라 봤는데? 내가 어머니를 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는데 도대체 뭘 봤다는 거이네? 사투리가 충청도는 그런 그런 거요.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이북에서도 그런 거래.
내래 약간 이런 억양이 좀 비슷한 게 약간씩 있더라고요. 한민족의 그 언어라서 그런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엄청나게 이질적으로 생각이 들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둘 모두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게 되고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오순이 일찍 숨을 거두는 운명의 숨바꼭질이 벌어지는데요. 아직도 에미날처럼 숭굴막질이 재밌네. 오순아! 오순아! 첫사랑과의 숨바꼭질, 숨굴막질은 평안도의 하얀 보름달에서 태어나 소월로 불렸고 32살 젊은 나이에 한많은 생을 마감한 청년에게 숱한 시를 남겼고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소월이 남긴 유일한 시집 진달래꽃은 이북말로 된 값진 표현들, 한민족의 소중한 정서를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사뿐히 안겨주고 있습니다. 사뿐히 지려갈 거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많이 눈물 흘리오리다. 통일전망대 이상입니다. 이미 이빨에 이똘이 생긴 사람들인 경우에는 병원에 와서 정기적으로 이똘을 떼야 합니다. 돌이랑 관련이 돼 있나? 맷돌. 두 번째 생일? 이세? 와, 진짜 모르겠다. 이돌? 치아 표면에 굳어있는 이물질을 뜻하는 치석. 북한에서는 이돌이라 적고 이돌이라 읽습니다. 생각을 하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문제였는데 꽤나 단스러운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이에 있는 돌. 뭔가 명확하게 딱 오는 느낌.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벌써부터 많이 떨리고 긴장되실 텐데요. 네, 올해는 수능 한파는 없지만 비가 올 수 있다는데요. 마지막까지 준비 잘해서 원하는 결과 거두길 바라겠습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